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시장 부담감을 앓고 출발했지만 오늘 양 지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0.27% 내리면서 2,48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71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7억 원, 금액은 좀 적지만 매수 우위, 다시 32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이 삽니다. 468억 원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24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소폭 팝니다. 74억 원의 팔자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8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68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하락하며 54,950원, SK하이닉스가 1.3% 약세로 거래가 17만 4,3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15% 약세로 거래가는 33만 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위권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0.2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0.37% 내리면서 거래가는 18만 6,6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24% 오름세로 83만 2천원,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0.1% 약보합이고요. 셀트리온 0.83% 상승입니다. 거래가 15만 8,800원입니다. 한편 기아가 0.68%, KB금융이 0.3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39% 추가적인 약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8만 5천원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42% 오름세로 9만 5,300원, HLB도 반등합니다. 0.37%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5만 3,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가 약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1% 약세로 2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1.27% 오름세로 36만 원, 클래시스가 0.47% 약세로 거래가는 6만 3,100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미국 암학회에서 초기 개발 단계 신약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가는 11만 2,600원입니다. 펩트로닉 강보합권, 밖에 파마리서치는 0.5%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36만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조기 대선 국면 시장 수급이 정책 관련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현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지양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온실가스 관련주가 급부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도 2015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고 2030년까지 75% 감축 목표를 세우면서 온실가스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에코바이오와 그린케미칼은 나란히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에코바이오가 5,590원, 그린케미칼이 1,1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캠트로스도 13.48%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050원입니다. 다음은 퓨리오사 AI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의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영향으로 관련주들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4x4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상한가입니다. 4x4가 28,900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370원 기록했고요. LB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입니다. 외환시장 오늘 소폭 오르면서 1,421원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23원 50전이었고요. 현재는 1,425원 70전으로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 약세로 2,483포인트, 코스닥 여전히 약보합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면서 시장 하방 압력도 약해진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 상황 장중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장이 또 낙폭이 꽤 컸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미국은 어제는 뭐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이 됐었었고, 뭐 셀 USA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미국을 달러를 팔았다. 판다? 네, 미국 전체를 팔았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그다음에 달러화도 크게 약세를 띄었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뭐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 증시, 채권, 외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정말 큰 위험이 나타나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이제 미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어제 그 주목이 됐었던 것은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거론하면서 네. 좀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악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다. 자, 이런 신호들이 잡힌다라는 거는 달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즉 달러 자산들을 팔고 떠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영향으로 지금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달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관세도 큰 아직까지는 국가별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전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이에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장기물 중심으로 장기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미국의 먼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겠습니까? 네, 당분간 좀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또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면은 네. 주식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측면을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경기도 악화되고 수요도 약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뭐 부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자극하는 요인이 결국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고 여기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공격하게 되니까 연준의 어떤 독립성에서 또 그 불안해하게 되고 이런 네.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당분간 올해 2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기술주들도 심상치 않은 낙폭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는 간밤에도 또 5%대 하락을 보였던데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의 낙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수준. 이거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예, 테슬라는 지금 뭐 삼중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CEO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사실 이제 어제 그 정평한 그 테슬라에 대한 정평한 이제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떨어지는 것들이 영구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해소되지 않은 한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안정을 좀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위기 사실 익숙하진 않습니다. 워낙 그동안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일론 머스크의 백악관 내 입지가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 파워에서 정치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와 뭐 그 대립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인물이 이제 스캇 베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 재무장관.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조율을 잘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게 라는 이제 그런 임무를 가진 이제 경제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가 그 정부를 뭐 아주 즉각적으로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임무를 띈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성격 자체도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조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지지를 얻게 되지 못하면서 정부 내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입지도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네. 판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미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우리 장도 어쩔 수 없이 뭐 일정 부분 동조화되면서 많이 같이 좀 빠지곤 했었는데 요즘엔 좀 추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하락세이긴 하지만 낙폭이 크지 않고 상승 전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저가 매수, 가격이 싸다라는 거에 대해 방점이 국내 투자자들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뭐 선방하는 어떤 그런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죠.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 주식시장의 일부 과잉 우려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 전국 불안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의 어떤 큰 폭의 미리 하락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저평가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가 주목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장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관세 협상 이번 주 목요일에 밤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또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 이슈에 따라서 또 등락을 반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번 주에 좀 이슈들이 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IMF가 전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목요일에 한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의 기업 실적이 뭐 계속해서 4월, 5월 동안 발표되게 될 것 같고요. IMF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충격을 반영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대에서 2%대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 한국 GDP 같은 경우에는 제로 성장 내지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1분기 GDP가 소폭 역성장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를 미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 세계 3% 미달, 그다음에 한국 경제 성장률 1% 미달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방어가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한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제 주가는 조금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낮은 금리에서 계속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 실적이 낮아진 기대치에서 그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하고, 뭐 이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순조롭지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간 조정을 통해서 소폭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공약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유력 대선 후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코스피 5,000씩개를 열겠다라면서 상법 개정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주식시장 관련된 언급이나 어제 이제 그 여의도 증권가 리서치 센터 장관들과의 어떤 이제 회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증시 부양 관련 요지는 세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개척해내야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서 적정 밸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좀 이동을 시키는 요인을 확대하겠다. 요 세 가지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의 딱 2배 수준입니다. 네. 딱 2배 수준이면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실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총이 2배로 늘던가. 시총이 2배로 늘려면 우리 기업의 실적이 2배로 늘면은 똑같은 멀티플이 제공이 되면은 시총이 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 지금 이제 PBR이 0.7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평가가 뭐 1배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5년 동안의 한국의 기업 실적이 1년 동안 이제 5년 동안 2배가 돼야 되니까 연 한 20%씩 개선이 되면 돼요. 이런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거나,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실적이 개선된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어제 이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제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우량 기업을 증가시키고 불량 기업을 퇴출시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5,000포인트 달성은 뭐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 거지만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도 기승을 부리잖아요. 근데 되게 어이없는 테마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과열 양상을 늘 대선 때마다 보인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를 무턱대고 잘못 오른다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이른바 상투에 잡힐 염려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과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없이 정치 테마주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매를 아주 잘하신다면은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네. 경우에 고점에 사서 저점까지 이렇게 홀드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나올 때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개선된 어떤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고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이제 떨어졌을 때도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밸류 그 바닥이 높은 부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정치 테마주를 보실 때는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치 테마주 관련된 그 재무제표 상황들 좀 살펴보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전력은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한국전력은 강세를 보이는 거죠? 한국전력은 전형적인 지금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회사, 한국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2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 그다음에 2023년에 적자였지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정 PER이 2.3배에 불과하고 PBR이 0.4배에 불과합니다. 저평가 매력에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한국전력의 어떤 실적이 정상화된다라고 판단하면 뭐 지금 주가도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미 연준과 뭐 트럼프의 갈등도 그렇지만 이 위험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돼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부진 잠잠하단 말이에요. 금값과 또 대비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 작년 말 올해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위험자산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과는 분리되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와 이제 그런 어떤 그 가격의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위험자산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과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가상자산이 선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그 가상자산이 아주 위험자산이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안정되는 그 좀 저점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보다 좀 이제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가 주목이 되는데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가상 자산 법안을 이제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네.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는 피트 21
법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트코인 액트, 이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결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되는 그런 시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특정 산업에 100조,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 또는 뭐 어떤 규제를 풀겠다 이런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는 또 선심성 공약은 빼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는 후보는 누구인지 또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대선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서재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시돈 경제평론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충청권과 경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뭐 어대명이 아닌 9대명이다. 90%대 득표율의 이재명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죠. 뭐 예상은 했지만 네.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한 압도적 신뢰 자체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던 어떤 비상계엄의 단순한 사건보다는 윤석열 전 정부가 망쳐놓은 2년 3년간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로서 투영되면서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압도적인 신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로 나타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이제 호남이나 서울 경기도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만인의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80%, 70%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일주일 기간에 다양한 또 변수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떤 투표의 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90% 이상이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네. 대선 경선에서는 80, 광주 70.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낙연 경제 후보에게 광주 전남에서는 졌었죠. 근소한 차이로 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호남 지역은 어떻게 판세를
그렇죠.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도 이제 그 호남에 한번 지난주에 들렸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 자체는 또 견제도 있고 또 다양성도 있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또 성지인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한 3, 4일 정도 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후보들만의 또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경선, 예비 경선과 또 본 경선을 나눠서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남 민심을 넘어서 또 대한민국의 민심을 또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또 각 후보들 면에서는 예측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였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다자 대결이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좀 각자 의견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50% 첫 돌파 그리고 이 일요일 날 나온 그 전체적으로 90% 영남권 득표. 네.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다 하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총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금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네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그 일극 체제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분들 대략 한 33명에서 37명 정도의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또 저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그렇게 35명 정도를 다 이 행사를 시킨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사람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협위원장을 한 번 교체를 하면 그 지역에 딸린 당원의 구조 그리고 대의원 이런 것들이 다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 수십 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을 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반명이라든가 비명은 사실상 비튼 즉 고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90%를 넘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예견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저 50%를 처음으로 쭉 그 후보자들 중에서 50%를 넘었다라는 것은 이른바 이재명 그 대세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꼭 50%를 넘었다 안 넘었다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이 민주당처럼 한두 사람이 아주 초강세를 이루어지면은 또 거기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서 이게 탄력을 받지만 그렇지는 지금 않은 상태거든요. 네. 대부분 다 여러 후보들이 표를 나눠서 갖기 때문에 50%를 넘는 거 이거는 당분간 뭐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호남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서의 90% 득표는 저는 안 나올 거로 봅니다. 예, 호남의 어떤 전략 투표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90%가 넘으면 이게 도대체 민주당의 어떤 이 정체성, 민주당의 민주 없고 뭐 정의당의 정의 없다는 그런 여의도 이 판세 얘기가 있죠. 아마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호남에서는 80대 중반 초반 정도로 상당히 진정세를 멈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옆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님께서 또 지금 비명, 반명, 횡사 이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뭐 양당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당내에서 뭐 90%를 넘었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50%를 넘은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야권에서 50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론조사 내에서도 실제로 50을 넘는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있는 50% 실제로 넘은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국민들의 민심이 과반 이상으로 좀 몰아주고 있다. 야권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큰 동력을 얻어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뭐 내란 문제를 뭐 끝까지 마무리한다라든지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동력을 붙여갈 가능성이 많은데 반면에 여권에서는요
그러니까 구 여건이 되겠죠. 남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예비 후보님들의 지지율을 다 합해도 당 지지율을 100% 정도 넘지를 못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다 합쳐보면 대충 35%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격차를 넘지 못하는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본인들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시고 상대의 당내의 문제를 뭐 5대0이냐 뭐 9대0이냐 이런 문제를 집착하고 계시면은 국민적인 어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네. 판세를 잘 읽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짧게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인을 규명을 한 거에서 지난 총선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글쎄요 아직도 비명 행사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원인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가지고 온 뿌리를 한번 찾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 4월 10일 총선 그 상황에서 비명 행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원인을 짓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저는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압도적 지지 자체는 이재명 개인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도 보면 분산 투자도 할 때가 있지만 집중 투자, 몰빵 투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보내고 그만큼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과 후보에 대한 앞서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민심이라 저는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자대결이잖아요. 네네. 모든 후보들이 이제 나래비처럼 서서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한 거고 만약에 양 당 간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건 대변인께 한 말씀 드릴까요? 출렁거리겠죠. 저는 이재명의 대세론을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인정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 50% 돌파, 48이나 58이나 크게 봐서는 그 50%를 넘었다. 이제 대세론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7시에 이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네. 8명의 후보 중에서 어제와 오늘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도 한참 이제 여론조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시에 네 분으로 네 분은 탈락하고 네 분은 4강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죠. 8명과 4명 또 4명이 2명의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50%를 이재명 후보가 돌파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컨벤션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것만은 제가 깨끗하게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네. 변수는 남아 있다. 오늘 그 짚어볼 이슈가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변수가 또 있는 것이고요. 대행 변수가 그러니까 네, 마지막 그런 부분이 것들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판세가 출렁거릴 요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는데 변수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내생 변수, 즉 민주당이나 최종 후보가 잘못해서 이제 출렁거릴 수가 있고 상대 후보 측과 상대 당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심을 파고들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나면 그 격차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자체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죄하지 않고 반성 없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저런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민심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지만 최종 후보 이후에 또 국민의힘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변수는 출렁출렁거리고 여론도 굉장히 우리 주식 투자처럼 굉장히 빠르잖아요. 스마트 머니처럼 스마트 민심으로 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6월 3일까지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이 경선이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위 MZ세대들이 즐겨하는 그런 게임도 경선에 도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신선하다 혹은 너무 나갔다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대변인 당내 평가 어때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TV 토론, 그 역대 TV 토론 중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예고편 형식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MBTI 또 밸런스 게임 이런 것들은 저희 그 2030 청년들에게 우리가 집중 이른바 취재를 한 것입니다. 네. 어떤 모습을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느냐. TV 토론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2030의
그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쭉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일단 이게 이제 TV 토론을 공중파라든가 종편에서 중계를 하지 않고 유튜브를 수십 개 유튜브에서 통해서 했는데 네.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했던 그 시청률은 상회를 했다. 많은 실제로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한 채널에 수십만 명들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화제는 됐다. 네, 뭐그 그런데 말씀을 하고 이제 싶으신 거예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질문 자체가 조금 격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 둘 중에 택해라.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한 사례군요. 네, 네. 한 사례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흔히 하는 게임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한 건데 질문이 이 대선 경선 TV 토론치고는 조금 네. 이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에서도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새로운 시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엇박자로 보고요. 또 특히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한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그 자체가 싫든 좋든 간에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특히 정치인들 이 대선 경선에서는 밋밋한 것보다는 뭔가 인구의 회제가 되는 그런 그 이슈를 자꾸 제공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또 여의도의 그 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정말 이 유권자들에게 이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당내의 신선한 시도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7시에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또 토론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게 거기서 예선에서의 그 모습보다도 다른 또 신선한 처음 보는 장면들을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민주당보다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 의식도 없고 준비도 없고 검증도 없고 그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방송이고 뭐 녹화 방송이라도 질문에 사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뺐었어야죠. 그럼 못 뺐다고 하면 저는 위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즉흥적으로는 만약에 위기 대응이었으면 만약에 제가 사회를 봤었으면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이런 의미는 뭐 예를 들어 미생물, 과학에 대한 존중, 그리고 뭐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는 뭐 제조업,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이어진 질문에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억지라도 이걸 빠져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웃어가면서 하고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MZ의 유행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과 능력을 10분, 20분, 30분이 아니고 1분 만에 확인한 자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하는 제3자 적인 입장에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답답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요. 단군 이래 처음 나온 부모님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입니다. MZ 세대의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연금 문제, 학자금 문제, 심지어는 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세대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좀 더 진지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진짜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청년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건지 등등등을 논의하기에도 사실은 시간과 장소가 부족해서 아까운 지경인데 안타까운 거는 MZ다, 청년이다 이렇게 어떤 그 카테고리만 씌워지면 이거는 사실은 여야 정치인 할 거 없이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 오랜 약간 뭐랄까요 구태 같아요. 청년들을 약간 희화화하고 좀 바보같이 보고 좀 덜 진지하게 접근하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난데없이 진지하게 토론하다 말고 갑자기 뭐 랩을 해보라라든지 뭐 아이돌 가수를 따라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춰보면 이게 MZ한테 접근한다라든지 이런 가벼운 어프로치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이번 어저께 나온 국힘당의 이 접근이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희화화된 접근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답답하고 이건 이참에 여야 정치인들께 앞으로도 이제 MZ나 청년 세대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나
당내 토론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볼 때는 청년 세대들의 지금 진짜 고민과 아픔을 공감한다면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진짜 이분들의 아픔을 아우르는 공약 위주의 토론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공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그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죠. 이걸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기업과 투자자를 상호 보완한다. 그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주주 이익의 최소한의 보완이 상법 개정이다.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경우에 회사, 즉 그 회사의 어떤 사유화되어 있는 CEO라든지 어떤 재벌 기업들만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시드머니도 얘기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해서 상호 위익이 되는 그런 기업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충실 의무를 하라는 것인데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한덕수 대행이 부정하는지 전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네. 이제 재계에서 제기한 우려들이 꽤 있었잖아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사 충실 의무의 주주 포함을 시키느냐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것도 더 포함이 되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은 이른바 이제 그 자본시장 증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5천 시대를 열겠다. 뭐 말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주가지수 만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을 될 정도로 이재명 그 후보의 대세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영남권의 그 90% 이상 득표한 날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느냐? 말은 좋죠. 주주 포함해서 주주가 어차피 이해관계 스테이크 홀더 중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주주 충실의 의무, 이사 충실의 의무, 주주 포함한다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기업들 현실에 귀를 조금 담아들면요. 네. 지금 주주의 소액 투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모펀드가 어느 대기업, 어느 상장 기업이든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해외 사모펀드는 지금 우리가 SK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어떤 이익 쟁취를 위해서 그 기업은 내상 입어도 좋다라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로 대표되는 외부 잠재적인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주주들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사실 완충장치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압력 또 뭐 증자에 관련된 이견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상장회사를 유지하는데 12.8% 이상의 더 비용이 듭니다라는 그런 그 연구 발표도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은 지금은 현재 대기업에 꼭 대기업이 이뻐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성장, 대한민국의 성장 기초를 더 단단하게 난 다음에 분배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해도 그렇다고 지금 성장 일변도로 해서 뭐 분배가 뒤처지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집중 투표제는 말 그대로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가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면은 네. 우선적으로 상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라는 얘기는 이른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진입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대한상공회의소, 경총을 비롯한 네. 경제 5단체들이 공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너무 급속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은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더 좀 국가 경제를 위하는 네.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이제 재의결에서는 정족수를 또 못 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팽팽하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박시성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나온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일단은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돈이 우리 국부가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 왜 돈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오지 않고 부동산에 쏠리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 매력이 없다. 나 같아도 더 매력적인 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중국 시장이라든지 EU 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핵심은 우리 주식 시장을 더 매력적인 시장, 투자할 만한 시장, 주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일단 돈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국내에 있는 돈은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되고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많은 그 투자자분들은 미장이나 이런 쪽으로 탈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자라는 이 문제 진단, 저는 이거 폐부를 찔렀다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상법 개정안을 네.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엊그제 다시 국회에서 부결된 안보다 더 강력한 안, 사실 민주당의 원안으로 복귀해서 재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뭐 올바른 선택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주가 조작 같은 문제라든지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 불법적인 어떤 행태들이 나왔을 때 한 번만 걸려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이 징벌적 처벌을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얘기인데 실제 우리는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걸려도요. 약 70%가 기소가 안 되고요. 기소가 된 건들의 중에서도 8, 90%가 징역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 불법 세력이나 작전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두 가지인데 쪼개기 상장할 때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는 조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늘 5년, 10년간 그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따기 직전에 대주주로부터 늘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허탈해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수술하겠다라는 제안, 이거 개미 투자자들이 아마 정말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조치인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다소간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로 저 PBR 주식에 대해서 일거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시장의 PBR이 1이 안 된다. 저 PBR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거의 살생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시장 개선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환영을 하는데 네. 왜 갑자기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까? 이거 5천은 사실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5천을 만들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PBR 우리 지금 주식이 우리 주식의 평균이 지금 1이 안 되는데 이웃 나라 수준으로만 시장을 매력적으로 해도 1.6 이상은 올라간다. 특히 이제 0.1, 0.2 수준에 그야말로 좀 형편없는 주식들은 좀 솎아내자. 그러면 같은 돈이 주식시장에 있을 때 남아있는 종목 수가 훨 줄 거 아닙니까? 지수를 갉아먹는 그렇죠. 저 PBR 기업들은 그렇죠. 퇴출시키자. 쉽게 말하면 낙제생들이나 이런 쪽을 확실하게 유급을 시켜놓으면 네. 같은 돈을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주식수를 고려해보면 그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걸 고려해보면 3천, 4천, 5천까지는 무리가 없다라는 계산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저는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외 변수, 대외 변수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매력적인 조치만으로 당장이 5천 간다라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레토릭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금 땡땡 소득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이라는 공약을 또 내걸었고요. 원래 이 소득 시리즈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기본소득인데 정작 또 이재명 후보는 요즘에 소득과 관련된 공약은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소득도 뭐 엄밀히 따지면 분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연결되는데 일단 성장에 방점을 두고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다 이제 어떤 중위소득, 기회소득 보장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는 보장이 아니고 그런 기회소득을 해서 중상층으로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조를 만들어 주겠다. 즉 주식 투자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 앞서 이제 논란이 된 부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 PBR주를
없애고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한 상장 폐지로 해서 굉장히 주식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기업이 조금 이제 건전하게 건강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명확합니다.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 산업 성장 로드맵을 투자해서 정부도 투자하고 기업도 열심히 하면 지금 이제 퍼 자체가 뭐 12배, 13배인데 미국 한 25배 되거든요. 그런 프리미엄 시대로 갔을 땐 PR이 한 30% 높이고 또 기업들도 혁신 기업에서 이익도 100%는 불가능하죠. 5년 동안. 그래서 20%, 30%다 된다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맞춰질 때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또 우리 주가지수는 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나 네. 글로벌로는 20에서 50%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회소득, 땡땡소득, 뭐 중위소득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네. 활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해서 위기를 좀 이제 마중물을 넘어서 좀 구덩이도 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 확대 재정 정책의 의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득 땡땡 소득 이 경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에 따라서 저런 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 TPO라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른바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재명 후보의 지금 거의 랜드마크 비슷한 그런 그 심볼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지금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중위소득, 뭐 기회소득이란 말이 이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중간 이하 40% 지금 중위소득 그 개념이 사회 안전망 혜택을 덜 받는 분들에게는 걱정하지 않고 정부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는 네. 그 자체만 갖고 누가 반대를 할 국민이 있나요? 그거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뭐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네.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이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 끌어다가 쓸 건지 그야말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만이 지금 그 외에 대안이 없다면은 그거는 공연물이 되고 말죠. 지금 현재의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는 뭐 수시로 지금 발표가 되면서 잘 알 것입니다. 이 재원 마련이 어디에서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회소득, 뭐 중위소득, 기본소득 다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먼저 선점을 한 효과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을 하지만 그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제로 야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가면은 정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안심을 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네. 문제는 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면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지역화폐 같은 거. 그걸 사실 이제 전국구 공약으로 바꾼 버전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엔 또 어떤 기본 시리즈를 좀 정교하게 다듬었을까를 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주택도 기본 있었죠. 금융 요 정도 시리즈는 그동안 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정작 이재명 대표나 캠프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뭐 기회소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기본소득, 사실상 기본소득을 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얘기 안 하셨던 분들이 좀 세게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얘기를 덜 하고 전 이거를 갈랐던 이유는 재원인 것 같아요. 우리 방금 국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세출 조정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좀 정부 살림을 아끼면 충분히 그 돈이 나온다. 근데 지금 정부 재정 처참한 수준인 거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말씀들처럼 세출 조정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지금. 작년만 해도 지금 89조 정도 재정수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 결국 재원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측 캠프에서는
예전의 방식으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그냥 성장으로 방점을 찍어서 캠프의 어떤 전략들을 좀 다듬은 거 아닌가.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수면 아래로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건가라고 여쭤봤더니 답을 이렇게 했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감세했던 부분만 원복해도 추가 재원이 나온다. 그 부분으로 하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방안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뜻, 증세할 건가 감세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명확히 말을 해야 결국에는 수많은 복지 정책들의 재원 문제가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만 조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재원이 없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성장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동안의 경제 성장률 2% 이하가 없어요. 올해도 1점 밑으로 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다는 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증세하지 않겠다. 왜? 재원이 없을 수가 있지만 한 해 예산이 500조, 600조인데 이 부분을 정말 필요한 곳에서 줄여서 하게 되면 네.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연 1억씩 절감할 수 있는 4,000개 프로젝트를 줄여서 이 부분을 R&D로 집중 투자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뛰어나고 디램에서도 성장률,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서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도 아끼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간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또 화제가 됐던 거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건 이제 본원 자체를 이전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이와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 문제도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힘 후보들 조금 공통 분모도 있지만 조금씩 의견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이전은 사실은 이번 대선 공약은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선대위 차원에서 이미 공약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국회에 가면은 국회 부지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첫 삽을 뜨기 위한 준비 과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네. 대선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완전 이전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총선 때 이미 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거기 행사장에 가서 국회 부지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이 공약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 시대를 완전히 열겠다라는 것이 이른바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공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청와대를 포기를 하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네. 기존의 국방부 합참 이런 데 쓰는 것을 남태령으로 옮기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죠. 이른바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웠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뭐 팩트 확인은 안 된 얘기지만 주술 얘기까지 네. 용산을 한 게 바로 뭐 특정인 누구누구가 영향을 미쳐서 주술로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가세가 돼서 용산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다시 원대복귀 뭐 이거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어떤 아주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해서는 상당 기간 리노베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세종실에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내려가면은 대통령실도 내려간다. 사실상의 행정시대,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이 세종시대를 연다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헌법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른바 지방균형 발전에서 서두를 꺼냈고요. MB 박근혜 때 넘어오면서 수도 이전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죠. 그때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의해서 수도는 서울에 위치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그 뒤로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헌법 문제가 다시 재정비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청주 흥덕구인데 바로 세종시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역민들은 이렇게 100이면 100 다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웬고하니 그 지역에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청주공항이기 때문에 이착륙에 관련돼서 이 주민 불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그 지역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고도 제한까지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문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는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라는 세 입장인 후보가 거죠. 다 틀립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기 때문에 용산에 일단 바로 들어가서 6개월이든 1년 동안 청와대를 보내서 청와대에 좀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세종으로 가는 방안. 김동연 지사는 서울과 용산과 청와대든 어떤 세종과 집무실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네. 김동연 후보는 바로 슬리마에서 슬리마에서 바로 세종 집무실을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저는 국민의힘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바로 시행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특히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도 좋고 용산도 좋고 하지만 보안 자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이 지금 자체로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이후에 세종으로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한 것이 이건 개헌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되면 뭐 행정수도 경제수도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적 합의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때 아닌 이 무임승차 논란이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지금 지하철만 아니라 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걸 김문수 네, 후보가 그렇습니다. 또 공약으로 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비판을 가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하철 또 버스의 일부 마을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느 연령 이후에는 그 증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보여주면은 그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65세 이상. 그렇습니다. 부터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버스가 공영제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해도 이 부족분, 결손 처리를 다 정부 지원 자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는 최소한도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논란 없이 이 일부분이 시행이 됐고 또 지하철의 적자 요인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어떤 비중, 그 적자의 비중이 뭐 35%라는 통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글쎄요, 제 김문수 후보의 캠프를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왔지 않느냐 이른바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한 분들 꼭 그게 뭐 65세라는 그런 그 특정 계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경로 공경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도의 재원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네. 이게 특정 대선 후보 캠페인 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표를 의식한 거다라는 지적이 있어도 김문수 캠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네.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있는 재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예. 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공약의 대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지하철 관련해서 노인분들 이제 프리패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적자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이제 지하철 공사나 코레일 적자를 이제 합쳐보면 대충 한 연간 3,500억 정도가 나고 있어요. 이게 다 노인들 프리패스 때문은 아닙니다만 네. 견딜 수 없는 적자 때문에 늘 고민이라 수익성 개선을 어떻게 더 할까가 사실은 지금도 이 대중교통에서는 큰 화두인데 네.
버스 관련해서도 역시 있는 화두에 이걸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공약이 나왔다. 그런데 별반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건 뭐냐면 어르신들 버스를 무료 탑승하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것도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버스 타시는 분들만 할인이면 그럼 1분 차이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1분 차이로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시간에 낮에 한가하게 버스 타시는 어르신들만을 상대로 한 전체적인 노인용 복지 공약도 사실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내가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냈다라는 말 그대로 레토릭을 삼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국화했을 때 역시 수많은 고속버스나 지방 내에서의 안 그래도 서울은 그나마 버스가 준 공영이라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만은 지방 단위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 받는 압박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필요한 공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하철만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요. 네.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 또 뭐 지인도 그렇지만 지하철로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한 10분, 20분 거리. 그러니까 지하철을 계속 가시는 것들이 한쪽에 어떤 불합리한 어떤 체계가 있을 수 형평이 맞지 않아서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노인 65세라고 해서 청년이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저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이 무료로 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저 65세 이상들이 비용이 아니고 가서 또 농수산물이나 현지에 있는 것도 투자를 하고 식품도 생산할 수 있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서는 복지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 자체가 이제는 또 70대 이상 노령화가 되다 보니 뭐 단계적으로 나이나 그리고 쿠폰식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든지 혹은 이것을 갈라치기로 청년을 배제하고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또 민감할 수 있는 사안, 모병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죠.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모병제로 만약에 전환이 가능하다면 또 이것도 예산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병제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떻게 청년층 표심에 좀 도움이 될까? 평론가님부터 이건 먼저 들을게요. 뭐 20대 청년층 남성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당사자들이니까 솔깃할 수 있는 공약인데 저는 앵커님이 지적하신 부분 좀 정확한 여기에 핵심은 뭐냐? 결국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병장 월급 현실화 이래가지고 사실상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사관들 연봉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사관들이 지원이 요즘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여기서 뭐 하냐라고 해서 부사관들 지원도 없고요. 심지어는 초급 장교 지원까지도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징병제라고 해서 병 문제를 건드리면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부사관, 장교 같은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명하복과 이 하이라키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수많은 명령 체계도 중요합니다만 그 명령 체계나 직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늘어가야 되는 호봉이라든지 대우가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예산 플랜을 봤을 때 당장의 전면적 모병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징병 기간은 확 줄이고 네. 선택적 모병, 기술병이라든지 이런 전문병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을 통해서 대우를 좀 늘린다라는 건데 요거는 부사관과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이제 군 관련한 개혁 관련한 모병제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군내의 하이라키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화될 때만 조금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적 모병제를 이야기를 네. 했고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선택적 모병제 즉 모병- 지금처럼 네. 의무로 남자 성인 18세 이상 다 갖는 겁니다. 징병제, 징병제 네. 100% 가는 겁니다. 100% 가는 것인데 현재 18개월 의무 복무 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한 10개월 정도로 하고 전체 규모로 한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 이제 질적으로 이제 전투가 이제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제 기술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족분을 5만 명 정도를 부사관으로 해서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그래서 이제 직업 군인화처럼 해서 어떤 지금 또 보면 어떤 자기의 특화된 뭐 보병이라고 하면 보병의 기술을 조금 그렇지만 계속 반복적인 것에 비효율적인 걸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해서 이것을 양적인 것을 질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현대 전투가 들어온 이런 어떤 기술전도 있지만 우리가 저출생이잖아요. 한 해 네. 뭐 20만 명 또 안 낳는데 또 남녀 구분하면은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남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100% 모병제로 했을 때 당연히 지금 안보 상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 모병제로 해서 어떤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전쟁에 대비해서도 양적인 아닌 질적으로 가는 저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다만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환경은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급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부사 간의 직책 그리고 어떤 병과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는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변인.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요. 대선 때마다 이 얘기가 거론이 어떤 후보든지 살짝 거론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모병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군을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 아마 이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겠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모병제는 또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여성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군대 입대를 허락하겠다. 물론 지금도 여군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예산이 이거는 글쎄요. 저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표를 의식을 한 그런 선택적인 공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복지 예산이냐 국방 예산이냐 이건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더 해빙 무드로 간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저는 모병제가 언젠가는 이게 필요한다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글쎄요. 지금 뭐 예산 문제 그다음에 복지 예산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은 이것도 대선 기간이 끝나면은 금방 사그라질 그럴 이슈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이 듭니다. 자, 대선 판도가 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린 듯한 뉘앙스로 얘기, 노코멘트 이야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뭐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도 최근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현실화된다면 지형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근데 다른컨대 변수는 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왜냐 청개구리 대행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할 땐 하고 하라고 할 땐 하지 않고 지금 또 마찬가지지만 이런 간독수 간 보는 것은 트럼프와의 관세 정책 때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본인은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노코멘트 이거 단호하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할 것인지 선수자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송한 이런 여러 가지 청개구리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던 이런 태도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하고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은 환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뭐 차출론, 옹립론, 추대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눈사람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나올 때 눈사람을 만드는데 그거는 요만큼 이제 눈사람의 핵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이 이 뭉치면 뭉칠수록 더 커지는 모습 지금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처음에 한덕수 대행을 차출을 하자라고 하는 그 몇몇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가시화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국민추대위가 발족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추대 움직임이 오늘 펼쳐질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영국 그 FT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그 대담에서 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 코멘트는 저는 가로 열고 이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시화가 되는데 지금 무게중심은 살짝 참여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참여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라고 네, 살짝 그렇게 보시는- 된 걸로 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중심으로 신당 창당 뭐 네. 기자들한테 이제 뭐 해결하겠다고 뭐 돌렸다가 또 그게 또 철회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행동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5년 동안 성공한 대통령도 본인의 이름을 딴 정당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실패한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민으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인데 이런 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살아있는 카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대선 경선도 흥행도 되지 않고 그에 대한 윤심에 대한 두려움, 그림자가 씌어져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신당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로입니까? 뭐 정치판에서 제로다 100%다라는 극단적인 그 전망을 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신당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네. 탈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탈당은 오롯이 윤 전 대통령의 몫이죠. 탈당을 당에서 권유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국민의힘을 위한 건지 또는 국민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지금 48%에 이르는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본인이 아마 심사숙고를 하는 단계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 당으로서 뭐 강제로 출당이라든가 탈당 그것을 권유할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 바람직한데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 또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